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스벤 브링크만. 어떤 순간에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가? 까뮈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알베르 까뮈. 역사상 가장 치열한 토론 주제가 된 철학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유를 초선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철학사에서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두 가지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사람은 과연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호르몬 같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 불과할까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단순한 일들이 자유의지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은 그저 착각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지 알게 되면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과거에 이런 생각은 주로 세상 모든 것이 기계처럼 인과 법칙에 따라 기능하며 인간 역시 거기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물리학의 입장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인의 모든 선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 이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거기에 신경과학의 관점이 더해졌지요. 뇌의 신경 작용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 널리 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지적인 차원에서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결국 구체적인 삶의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도덕이나 법, 민주주의 같은 규칙이나 제도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지닌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살아간다는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행동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설령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 사람을 처벌하는 일은 부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반대로 누군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칭찬하는 일도 무의미하겠지요. 물론 이럴 때 처벌을 집행하는 행위조차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더 잘 보여줄 뿐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대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유의지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거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실존적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삶도 흔들립니다. 앞에서 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모든 행동이 이미 결정됐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칸트가 지적한 대로 어쩌면 우리는 진짜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인 해답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 우리는 목적의 왕국이라 불리는 곳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서로 관계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 것. 자유와 관련한 또 다른 논쟁 지점은 개인의 자유 문제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와 같은 정치 철학적인 질문을 주로 탐색하지요. 이 질문은 사회 발전 과정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평등 우애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싸웠던 프랑스 혁명 같은 사건과 상관이 있는 거죠. 철학자 존 두이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경우는 많았지만 형이상학적인 자유의지를 위해 싸우는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구체적인 형태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워왔지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번째 지점에서 자유라는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근본적 가치를 지닌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겠지만 실제로 자유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자유란 어떤 종류의 자유일까요?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는 자유란 어떤 종류의 자유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어떻게 본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 자유. 자유에 대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할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 까뮈입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인 1960년, 그는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타는 대신 자신의 책을 낸 출판사 사장이 모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처 쓰지 않은 기차표가 나중에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죠. 까뮈의 죽음은 자신이 다뤘던 철학적 주제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삶의 부조리 말입니다. 까뮈는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미를 강조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그런 노력도 실패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비극과 부조리를 다룬 까뮈의 철학은 그가 남긴 에세이와 소설작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까뮈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역대 수상자 중에서는 러더드 키플링 다음으로 젊은 수상자였습니다. 까뮈의 철학은 시시포스의 신화라는 작품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에세이에서 고대 그리스의 시시포스 신화를 재해석했습니다. 신화 속에서 시시포스는 신에게 죄를 짓고 매일 산비탈로 무거운 돌을 굴려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애써 돌을 굴려 올려도 다음 날이면 다시 산비탈 아래로 돌이 굴러떨어져 처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그저 굴리고 또 굴립니다. 베게트의 부조리 극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 목적 없는 일을 하는 거지요. 까뮈는 시시포스의 끝없고 의미 없는 노동을 삶의 은유로 봅니다. 우리 역시 시시포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시시포스가 자기 운명을 경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다고 해석합니다. 까뮈에게 삶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그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유일하게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을 염두에 두고 삶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의 핵심인 거죠. 까뮈는 가끔 실존주의 대부인 사르트르와 함께 묶이지만은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어떤 주어진 본질에도 매여 있지 않으며 오직 개인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르트르의 선택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입니다. 단지 A와 B 사이에 하나를 고르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까뮈는 가치가 사람이 타고난 인간됨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 반드시 구현되지 않을지라도 인간 본성에는 어떤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까뮈는 가치가 개인이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까뮈의 인간관은 사르트르와 실존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것 못지않게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말했던 인간의 본성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1강에서 다루었죠. 이 두 선구적인 프랑스 철학자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합니다. 십수년 넘게 이어지던 그들의 우정은 결국 극심한 불화로 끝났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에 비판적이던 까뮈의 입장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르트르의 입장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가 철저한 실존주의라면 까뮈는 아마 실존에 관심 있는 철학자 정도로 부르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실존주의자로 분류되는 걸 싫어했지만 자유를 다룬 그의 철학 저술과 문학 작품을 보면 그가 실존주의와 적어도 하나의 주제는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강의 첫머리에 인용하는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은 자유를 다룬 에세이 빵과 자유에서 나옵니다. 저항, 반란, 그리고 죽음이라는 다소 엄숙한 제목의 에세이집에 실린 단편이죠. 이 책에는 까뮈의 정치적인 입장과 활동가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시절에 쓰인 글이지만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는 빵과 자유를 비롯한 몇몇 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통찰을 줍니다. 빵과 자유는 시작부터 왜곡된 자유 개념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까뮈는 왜곡된 자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냉전기 서유럽의 분위기와 연결된 초고 버전의 자유입니다. 그는 이런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가부가 있습니다. 그는 일가족이 함께 사는 집 다락방에 얹혀 사는데요. 부엌에는 언제든 갈 수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모습을 보이거나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움직일 자유는 있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자기 삶을 자유롭게 꾸리거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고요. 분명히 한 집에 머물고 있지만은 실제로 온전히 자유로운 삶은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동구 버전의 자유입니다. 동유럽 공산주의자를 비유한 것이죠. 여기에서도 가부가 다락방에 갇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50년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요. 그 뒤에는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는데 그때 오랜 인내를 정당하게 보상받게 되리라는 말을 듣지요. 까뮈는 거의 모든 정권의 통치 형태가 바로 이런 식이라고 말합니다.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자유를 들먹이는 것이죠. 하지만 말로만 자유를 보장할 뿐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합니다. 안보나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빵과 자유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빵의 이름으로 자유가 희생되는 걸 용인해야 할까요? 까뮈에 따르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희생될 수 없는 우리 삶의 본질이니까요. 에세이 그 부분에서 까미는 더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를 그저 실존주의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죠. 앞에서 말한 그 문장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철저한 실존주의라면 아마 자유는 선택과 행위에,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개인이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까뮈는 권리를 들먹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고성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리베르트 오벨리주, 바로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은 어떻게 자유가 책임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요? 덴마크의 성직자이자 민담 수집가인 페데르 시브는 속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해야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자유롭다. 달리 말해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까미와 페데르 시브가 표현한 자유의 개념은 우리에게는 좀 낯섭니다. 흔히 자유라고 하면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자유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한다면 오히려 동물처럼 욕망의 노예가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키르케고르의 자기 개념을 다룬 강의에서 우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즉각적인 충동과 욕망을 넘어 그것들을 도덕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여기서부터 관계로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유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구할 가치가 없는 욕망이라면 스스로 억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이때 의무는 우리가 여기저기 보게 되는 광고 카피나 자기계발서, 라이프 코치들이 충고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살라, 대체 뭘 기다려, 그냥 저질러 라는 식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고 평가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의무를 말하지요. 우리가 늘 충동을 쫓아 살아간다면 삶이 망가질 것입니다. 물론 그와 정반대로 아무런 충동도 없고 행동도 안 하면서 생각만 계속 해서도 곤란하죠. 키르케고르 역시 끊임없는 성찰이 성찰병을 낳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성찰은 이런 겁니다. 충동에 휘둘리거나 단지 순간에만 집중해서 살게 될 때 우리를 잠깐 멈춰 세우는 생각하는 성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의무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또한 우리가 성찰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우리는 그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끝없는 자아 성찰에만 빠져 살아서도 안 되죠. 둘 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니까요.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왜곡된 자유를 넘어서야 합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까뮈는 자유를 책임과 연결함으로써 적극적 자유를 사고하는 오랜 전통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자유란 자유의 내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향한 자유지요. 이와 반대로 소극적 자유란 뭔가로부터 자유입니다.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이사야 벌리는 자유의 두 개념에서 자유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바 있는데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두 가지 형태의 자유 개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론 벌리는 자유의 개념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정답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개념을 뚜렷하게 밝힘으로써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벌린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할 때마다 누군가 이를 막는다면 그에게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없는 셈이죠. 그런데 권리는 이런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 민주주의와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친절한 독재자가 나타나 국민이 자기 욕망과 목표를 상당히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소극적 자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품게 되는 욕망은 철저하게 상업화된 시장과 대기업 자본에 의해 조장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디스토피아 과학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술력에 의해 강제로 주입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향한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통제하는지, 누가 우리는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거지요. 권리는 이런 자유를 자기 통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신의 소망과 욕망, 시부와 케르고의 자기 개념, 그리고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된 책임, 감유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기 통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만 자기를 반성할 수 있고 자율성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4강에서 이런 맥락에서의 자기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부로서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끔 길러줄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고 돌볼 책임이지요. 이 문제는 자유와 책임이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출발점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의무를 실행할 책임도 없겠죠. 칸트의 말처럼 해야 한다는 속에는 할 수 있다가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의 일부인가? 오늘날 자유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소극적 자유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고, 그런 권리를 막는 장벽도 없애고 있으니까요. 전적으로 옳은 일이지만은 사실 그게 자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 자유의 중요성도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사람들의 올바른 자기 통제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윤리적인 형태의 양육과 교육입니다. 앞서 살펴본 까뮤와 쉬부, 벌린의 생각과도 연결되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바깥의 무언가와 관계하면서 자아를 형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아와 내적 욕망 사이를 끊임없이 맴도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 일부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맨 처음 강의를 시작하며 소개한 개념을 통해 설명하면 자유는 자기 내면 통찰만이 아니라 자기 외면 통찰이기도 합니다. 벌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많은 부분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전통과 역사, 공동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적극적인 자유는 요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적, 관계적 맥락을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느라 자아 형성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 실현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은 중요한 사실과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란 애초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고 헌신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자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입니다. 최근에는 자유를 노골적으로 도구화하는 모습도 가끔 보입니다. 자유를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예컨대 행복이나 건강, 생산성 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회사나 조직은 자유를 생산성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직원에게 자유를 더 주고 책임을 위임하면 생산성이 증가하리라 가정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유를 다른 가치를 지탱하는 정도까지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유가 생산성을 크게 높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자유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까뮈는 자유의 내적 가치를 분명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는 행복과 복지가 보장된다면 자유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까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갑자기 바뀌어서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편안한 곳이 된다 할지라도 자유가 패배한다면 결국 야만이 될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자유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자유는 헛된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칸트에게 자유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유를 단지 우리가 가진 욕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물론 자유에는 이런 소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교도소나 독재 사회에 살고 있다면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까뮈의 의견을 쫓아 자유가 책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벌린의 용어를 쓰면 자유에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를 도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게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국가 경쟁에 득이 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어떤 순간에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가? 까뮈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